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새로운 가난이 온다. 김만권 지음, 해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김만권. 김만권은 철학자다. 땅에 발 딛고 선 철학을 하고파서 정치 철학을 한다. 그러고 보니 생각으로 현실의 세상을 짓는 게 직업이다. 한편으로 김만권은 5살 아이를 둔 아빠이기도 하다. 너무 늦은 나이에 본 아이라 그럴까? 이 아이가 안심하고 살 세상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승자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한 아이로 키워야 할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승자가 될 확률에 걸기보다는 이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도, 아니 조금 모자라게 커도 걱정 없이 마음껏 사랑하고 존중받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훨씬 현명한 길이라는 것. 내 아이에게 안전하고 좋은 세상이라면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도 그럴 것이라는 것. 그래서 아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을 짓고 싶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해도 괜찮아. 이 책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가난과 불안을 다루는 데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만은 달랐으면 하는 마음 또한 깃들어 있다. 차례 살펴볼게요. 목차, 프롤로그, 만질 수 없는 시대의 평범한 우리. 제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5가지 질문. 제2장, 인공지능은 인류의 적인가? 제3장,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4장, 소수의 부자가 모든 걸 가진다. 제5장, 제2기계시대의 노동과 빈곤. 제6장, 제2기계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 에필로그,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만질 수 없는 시대의 평범한 우리. 언택트, 다른 말로 만질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더 이상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밀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서로에게 얼굴을 보일 수 없다. 평범한 우리가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감정. 외로움이란 그 누구도 내게 손 내밀어 주지 않거나 손을 내밀 그 누군가가 없다는 데서 생겨난다. 코로나19 이전 우리는 일상에서 늘 손을 내밀며 살고 있었지만 손을 잡는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었다. 수없이 손을 내밀고 수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미 없이 손을 내밀고 돌아서서 서로를 잊어버리기 십상이었다. 원래 서로 손을 잡는다는 건 관계가 생겨나는 걸 의미한다. 설령 그것이 형식적 이해관계라 할지라도 그랬다. 이해관계를 뜻하는 영어 표현 인터레스트라는 말을 뜯어보면 그건 우리가 사이의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은 이익을 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관심, 흥미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손을 맞잡는다는 건 서로를 돕는다는 뜻이며 서로 연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요즘 우리 서로의 손을 잡아선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보살피는 길이라고 말한다. 같이 있어도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보살피는 일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어떤 존재가 우리의 시선 밖으로 사라지면 곧장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약자들은 그렇게 잊힌다. 시선 밖에서 망각되고 망각 속에서 사라진다. 누군가 언택트의 장점을 말하고 있다면 그건 상황이 그나마 괜찮다는 의미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지려 하지 않는 건 사회적 약자들에겐 존재로서 의미를 잃고 살아남기 위해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다. 한쪽에 누군가가 언택트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언택트의 장점을 배달하는 누군가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 2020년 10월까지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가 1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이 책은 서로 만질 수 없는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책이다. 무엇보다 평범한 우리들에 대한 책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도대체 평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대체 누구냐고. 이 질문들은 그 자체로 아프다. 이 질문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우리의 연대가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우리는 열려있는 개념이다. 개인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면 평범한 우리는 그들에게도 열려있다. 그들이 시혜가 아닌 연대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평범한 우리의 일부가 된다. 연대란 열린 자세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서로 맞잡은 손이 필요한 사람, 손을 서로 맞잡길 원하는 사람, 모두 평범한 우리다. 이 책은 그 평범한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을 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든 이들이 동시에 체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는 오래전부터 오고 있었다. 환경 파괴가 만들어낸 기후위기가 그랬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세계가 그랬다. 기후위기가 일반적인 저주라면 기술의 발전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하지만 기후위기도 기술의 발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전염병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이 개발이란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면 할수록 야생동물의 개체수는 줄어들고 바이러스들은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인간 쪽으로 옮겨온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적 시장이 멈춰서며 질병뿐만 아니라 생계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된 후에야 우리는 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서로를 만질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고서야 인류는 감염병과 기후위기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여기에 더해 팬데믹은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자본주의 문제 역시 드러내고 있다. 팬데믹이 만든 위기 속에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전통적인 사회보호망을 잃은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풍요로운 사회가 도래했다고 하는데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한 예로 우리나라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자신을 빈곤층이라 여긴다고 한다. 이제 중산층은 더 이상 안전된 삶을 뜻하지 않는다.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들을 덮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는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위기가 일상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파편화된 개인들이 이 두려움을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보호망은 점점 더 부실해지는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그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는 사람들. 분명 이런 일은 예전에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만약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이 질문에 답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팬데믹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정말 뉴노멀은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것들로 이루어지게 될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팬데믹 시대의 붐을 이룬 모든 것은 이미 팬데믹 이전에 존재했다. 팬데믹은 그 모든 것을 촉진시킨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뿐이다. 하지만 어떤 현상의 엄청난 가속은 시대를 바꾼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의 모든 프롤로그는 그 이전의 에필로그를 필요로 한다. 이 책이 프롤로그를 위한 에필로그로 시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 아렌트의 말처럼 역사에서 모든 종말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아렌트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인간이 하나의 생명이 되어 이 우주로 돌아올 때 모든 우주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탄생 그 자체로 우주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 각자의 손에서 시작될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란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이다. 팬데믹이 한 시대를 우연히 끝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면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서로를 만질 수 있던 시대에 우리의 삶은 이미 파편화되고 있었다. 이 책은 서로를 만질 수 없는 시대에 평범한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연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다. 다가올 세계에서 우리가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 될지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21년 1월 김만권 제1장 인공지능의 시대에 던지는 5가지 질문들 1장을 시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철학교실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서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21세기 자본주의 세계,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에요. 운명이라 하면 마치 미리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 인간의 자유란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첫 장에서 다룰 주제는 바뀐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가 라는 2가지 질문이에요. 앞의 것이 현실에 대한 이해라면 뒤의 것은 우리가 바라는 희망, 유토피아에 대한 거예요.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의 발전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기술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제 그 질문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 10년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USB 플래시 드라이브, 간단히 USB 혹은 USB 메모리, USB 드라이브 등으로 불리죠. 작고 가벼워서 많은 이들이 휴대용으로 한두 개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 물건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USB 생산 공장이 처음 지어진 건 1999년 4월이었어요. 이스라엘의 M 시스템스라는 회사와 그 유명한 IBM이 합작해서 세웠죠. 디스크 온키라는 이름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상용화되어 팔리기 시작한 건 2000년부터라는군요. 한편 같은 해 싱가포르 회사인 트랙 2000 인터내셔널도 섬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USB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21세기를 여는 해에 상용화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범용 기술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USB가 처음 상용화될 때 저장 용량이 8MB였다는 거 믿어지나요? 그걸로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마구 드네요. 제겐 USB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아니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지금 20대인 사람들은 막 웃을 테지만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2000년 초반만 해도 이 USB가 아주 훌륭한 패션 아이템이었어요. USB에 줄을 연결해 목걸이로 걸고 다녔거든요. 이 물건을 걸고 다니면 뭔가 자신이 혁신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던 거죠. 새로운 기술과 젊음, 서로 딱 들어맞지 않나요? 그런데 하루는 선배가 새로 출시된 USB를 목에 걸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USB에 선명하게 찍힌 글자를 보여주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망건아, 256메가야. 내가 평생 작업한 문서를 다 넣고 다닐 수 있어. 돌이켜보면 마구 웃음이 쏟아지는데 그땐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형, 이거 어디서 샀어요? 부러움에 가득 찬 채 목소리를 즐기며 선배가 친절히 알려주더군요. 학교 문구점. 그 말을 듣자마자 문구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이미 다 팔리고 없더라고요. 일주일을 기다려서야 겨우 구입한 그 USB를 저도 한동안 목에 걸고 다녔죠. 256MB. 지금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저장 기능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당시엔 엄청난 용량이었고 정말 새로운 제품이었어요. 지금은 1TB 드라이브들이 상용화 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죠. 1TB를 환산하면 148,576MB인데 채 20년도 안 지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었죠. 그중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웹메일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메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엔 이메일이란 말보다 전자우편이란 용어를 더 자주 썼어요. 전자우편 기술은 1970년대부터 싹트고 있었고 우리에게 추억이 된 PC통신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터넷의 바다에 웹을 기반으로 서비스된 건 한메일이 최초예요. 몇몇 사람들은 뜨거운 메일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199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기 시작한 한메일과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지금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디지털 매체 중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느린 매체이기도 해서 당시 이메일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술이었는지 젊은 독자들은 감조차 잡기 어려울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펜팔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젠 전설이 된 용어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펜팔이라는 걸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펜팔을 꾸준히 하면 영어로 글을 쓰는 능력이 좋아질 거라는 선생님의 권유 때문에 어렵사리 외국인 친구를 찾아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펜팔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면 미국 LA까지 가는데 2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편지를 주고받는데 대략 4주, 거의 한 달이 소요됐던 거죠. 또 편지지나 봉투를 사기 위해 문방구에도 가고 다 쓴 편지를 붙이러 우체국에도 가야 했으니 양쪽이 최선을 다해 부지런을 떨어도 한 달에 편지 한 통 주고받기가 어려웠어요. 자연히 펜팔은 오래가지 못했죠. 이후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의 편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2주 이상은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와중에 www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본격화되어 1997년 이메일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몇 주를 기다려야 겨우 편지 한 통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분 정도면 상대방이 내 편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부산과 LA가 10분 거리로 단축된 거니까요. 소위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 현상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The world is flat. 지구가 납작해졌다. 토머스 프리드먼의 이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이메일이 세계를 납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경험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방식까지 다 바꿔놓았죠. 디지털 기술이 얼마나 편리한 것인지 모두가 알게 된 계기였죠. 이메일과 더불어 21세기의 또 다른 신세계를 연 기술은 휴대폰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말 그대로 똑똑한 전화기인데 사실상 컴퓨터가 장착된 전화기라 할 수 있죠. 어쩌면 전화 기능을 가진 컴퓨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처음 들어왔을 땐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아주 신기한 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격도 너무 비싸서 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상용화된 인류 최초의 휴대폰은 1983년 출시된 모토로라의 다이나텍 8000X예요. 당시 가격이 3,995달러였다니 얼마나 비싼 건지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크기도 커서 우리나라에선 벽돌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은 단지 음성통화만 할 수 있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8시간 충전하면 30분 정도 통화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후 모토로라는 폴더폰을 출시하며 휴대폰 시장을 점령했죠. 이 휴대폰 시장을 뒤덮어버린 게 바로 아이폰이에요. 여러분도 익히 아는 까만 터틀넥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스티브 잡스가 정보기술의 결정체라 불러도 좋을 스마트폰을 세상에 소개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최초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의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는 IBM이었어요. 1993년 사이먼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최초로 내놓았죠. 그런데 배터리 사용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네요. 그래서인지 인기가 없어 이내 판매가 중지되고 말았어요. 이후 사람들이 진짜 스마트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이 나오기까지 14년이 걸렸던 거죠. 요즘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정말 놀라운 물건이에요. 왜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연코 사실이에요. 달에 처음 착륙한 아폴로 15호에 탑재되었던 컴퓨터의 이름은 아폴로 가이던스 컴퓨터예요. 컴퓨터나 휴대폰 사양을 이야기할 때 흔히 램이 몇 기가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램은 전력이 끊길 때 지워지는 데이터, 즉 임시 저장 배터리의 용량을 이르는 말인데 아폴로 11호에 실린 AGC의 램 용량은 32,768비트였대요. 2048개의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크기였죠. A4 용지 3장 정도도 저장하기 어려운 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 휴대폰은 보통 4GB 용량의 램이 들어가요. 비트수로 따지면 343억 5,973만 8,368비트죠. AGC의 램보다 10만 배 더 큰 거예요. 한편 롬이라 불리는 저장 장치는 전력이 끊어져도 데이터들이 지워지지 않는데 AGC의 롬은 고작 58만 9,824비트였대요. 요즘은 최대 512GB의 롬 메모리가 장착된 스마트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용량이 4조 3,980억 4,651만 1,104비트, 즉 AGC의 7만 배 이상이라네요. 이런 놀라운 성능을 지닌 휴대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된 거예요. 21세기 들어 이룩한 디지털 기술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 이메일, 휴대폰을 예로 든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 셋 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기술이 일상화된 게 채 20년도 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USB의 경우는 컴퓨터 칩의 연산 능력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발전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8MB에서 1TB까지 저장 용량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채 15년이 되지 않아요. 가격은 엇비슷한데 말이죠. 이메일은 앞서 한 차례 언급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기술이에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 같은 SF 영화를 보면 웸홀을 통해 공간 이동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먼 공간을 짧은 시간에 이동하는 기술이죠. 생각해보면 이메일은 이런 공간과 시간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기술이라 할 수 있죠.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실감하게 만들어준 최초의 상용 기술이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은 이런 폭발적인 연산 기능의 증폭과 시간과 공간의 압축 기술이 동시에 다 담겨있는 결정체죠. 여러분은 이제 메시지 기능을 통해 국경을 넘어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아주 단단해 보이는 국가 간의 물리적 경계를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으로 여기저기서 허물어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쓰였던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의 구석구석을 실사로 내려다볼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요. 또한 앱들을 활용해 택시를 부르는 일부터 쇼핑, 사소한 배달까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게 지난 10여 년간 일어난 일이라니 믿어지지 않네요. 지난 산업혁명 과정에서 배워야 할 점.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격돌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죠. 김준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빅데이터 MBA 학과 주임 교수는
알파고가 기초적 수익기에 엉뚱한 실수를 반복했음을 지적하며 구글 딥마인드 측이 네 번째 대국이 저주기에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해 알파고 대신 돌을 놓은 이자왕 박사에게 일부러 오답을 보내 알파고가 지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었죠. 인공지능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인류의 공포감을 상쇄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충분히 학습된 인공지능이 이세돌에게 단 한 번도 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인력을 대체해가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기술로 대표되는 사물 인터넷 기술, 폭발적인 연산 능력과 네트워크의 성장이 만들어낸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사물을 재현해내는 3D 프린팅, 현실과 구분이 안 되는 가상현실,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는 드론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생명공학, 신경기술, 지구공학, 우주기술 등의 발전은 그야말로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렀음을 실감나게 하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다른 말로 제2기계시대라고 불러요. 제1기계시대가 증기와 전기를 통해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증폭시켰다면 제2기계시대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어요. 이런 제2기계시대의 기술 발전은 마침내 자본주의의 모습까지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기술의 성장과 플랫폼의 부상이 그 중심에 있어요. 특히 로봇 기술의 급격한 성장이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당장 우리나라가 노동시장에서 로봇 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한편에선 거대한 플랫폼이 초국가적으로 구축되고 있어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은 전 지구적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죠. 구글은 세계 곳곳에서 지식의 새로운 신이 되었고 애플은 기술 혁신의 아이콘,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각각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온라인 상품 판매의 강력한 지배자가 되었죠. 이런 플랫폼들에 의해 자본주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죠. 플랫폼 자본이 등장하기 이전 정통적인 관점에서 자본의 의미는 생산수단의 소유를 뜻했어요. 만약 택시회사라면 택시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생산수단에 연연하지 않아요. 택시를 예로 들면 우버라는 플랫폼을 볼까요? 가장 거대한 택시 플랫폼인 우버는 단 한 대의 택시도 소유하고 있지 않죠. 우버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은 단 한 편의 기사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채워주는 건 이 글을 쓰고 읽는 저와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작성해 올린 콘텐츠가 광고를 연결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그 대가로 페이스북은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지불하지 않아요. 세계 최대의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또한 단 한 채의 부동산도 없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택시 없는 택시회사, 기사를 쓰지 않는 미디어 회사, 단 한 칸의 방도 없는 숙박회사. 이게 플랫폼 시대에 변화한 자본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과거 여러 차례 대변혁의 시대를 겪었던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계를 부수고 변화를 거부하고 기계한테 지배받을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하지만 인류의 지난 경험은 그런 불안과 거부가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길까봐 불안에 떨며 거부했던 새로운 기술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와 풍요로움을 가져왔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가 낡은 기계의 옆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계 시대를 거부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파트너십을 만들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요? 이런 제안 앞에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기계 시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기계는 인간을 닮았다고, 그래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해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면 인간이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2차적인 게 아닐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라고 말하지만 어떤 기계도 학습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기계에게 어떤 내용을 학습시킬 것인가, 어떤 인간의 모습을 담게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더하여 인간이 서로를 돌보길 원한다면, 인간을 닮은 기계 역시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돌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두려움은 인간이 서로를 돌보지 않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낼 세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변화 속에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